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장압축 및 전단의 5번째 시간 1.5 선형탄성 후계법칙 및 포화송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선형탄성이라는 의미는 linear elastic이라고 영어로 표현이 되고요. 재료가 탄성적으로 거동하고 응력 변형률 관계가 선형인 경우를 선형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듯이 어떤 재료에 힘을 점점점 가하게 되면 이런 식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변형률이었고 이 부분이 응력이었습니다. 스트레스. 그랬을 때 이 선형적으로 변하는 이 구간을 선형 구간이라고 했고 이런 성질을 이제 선형탄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요. 그거를 후계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체역학에서 배우는 법칙들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법칙입니다. 보시다시피 스트레스는 스트레인과 선형 관계이다. 그랬을 때 이 2라는 숫자를 곱해주게 되는데요. 이 2라는 숫자가 어떤 값이라고 했죠? 결국 이 2라는 값은 여기에서 기울기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법칙은 후계 법칙이고 시그마는 축응력, 입실론은 축 변형률, E는 재료의 탄성 계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스 모듈러스라고 더 많이 불린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E의 단위, 영스 모듈러스의 단위는 스트레스, 응력의 단위와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실론의 단위가 뭐였죠? 얘는 변형률이니까 변형률은 무차원이라고 했죠.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무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그마와 E는 차원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둘 다 면적분의 힘이 되겠죠. 그래서 E의 단위는 응력과 단위와 동일하게 되는 거고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 강의 경우 3만 알루미늄의 경우 한 만 정도,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100에서 2000 크스타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강이 알루미늄보다 크고 알루미늄이 플라스틱보다 크죠. 그래서 영스 모듈러스가 크다라는 의미가 뭔지, 탄성계수가 크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탄성계수가 크다는 건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기울기가 크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변형이 일어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탄성계수가 클수록 재료가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성계수가 클수록 반대로는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탄성계수 값들은 이미 지난 시간 배운 그런 인장 시험을 통해서 다 결과값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브록 I에도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재료에서 탄성계수의 값은 인장과 압축 시에 동일한 값을 가진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후계 법칙 다음으로 또 오늘 배울 원리 중에 하나가 중요한 재료의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포화성비입니다. 포화성비는 뭐냐? 일단 축방향의 신장량은 가로 수축을 유발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P라는 인장력을 주게 되면 좌우로 늘어나겠지만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있던 재료가 가로 방향으로는 줄어들겠죠. 가늘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인장을 했을 경우에 변형률이 생기는 만큼 가로 방향으로도
변형률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가로 변형률을 입실론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얘는 축 변형률에 비례한다 라는 걸 밝혀낸 게 이제 포화송 B고요. 그러면 가로 변형률과 축 변형률의 B는 바로 이제 포화송 B인데요. 이 U라고 표현한 게 이제 포화송 B입니다. U라고 읽고 포화송 B는 축 변형률 분의 가로 변형률 비율을 나타내고 거기에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이너스 입실론 분의 입실론 프라임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포화송 레이시오 포화송 B입니다. 그럼 왜 마이너스를 붙였냐? 라고 하는 거는 가로 변형률과 축 변형률이 서로 반대 부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장을 할 경우 축 변형률은 플러스겠죠. 당연히 늘어났으니까. 근데 가로 변형률은 어떻게 될까요? 가늘어지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둘은 항상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반대로 압축을 했다라고 치면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 변형률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짧아지겠죠. 하지만 가로 변형률은 양쪽에서 압축을 했기 때문에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지면 가로 변형률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화송 B를 플러스 값으로 나타내주기 위해 단순히 부호를 보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화송 B는 항상 플러스 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가로 변형률은 이 식을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반대로 마이너스 포화송 B 곱하기 축 변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화송이라는 사람이 재료의 분자 이론을 이용하여 등방성 재료에 대해서는 항상 포화송 B가 4분의 1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등방성 재료는 뒤에서도 다시 나와요. 방향에 상관없이 물리적 성질이 같음. 이런 경우를 등방성 재료라고 하고요. 최근에 원자 구조 모델에 대해서 계산한 값으로 봤을 땐 포화송 B가 3분의 1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료마다 조금씩 다른 포화송 B를 갖게 되는데 금속 및 기타 재료의 실험값을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0.25에서 0.35까지, 콘크리트는 0.1에서 0.2까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작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가로 변형률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변화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속보다 콘크리트는 가로 변형률이 적다라는 거죠. 근데 코르크는 어때요? 특이하게 포화성비가 0입니다. 와인 경마개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땡겨도 두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이런 걸 이제 코르크 경우에는 이제 포화성비가 0이고 고무 제품 같은 경우에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포화성비가 굉장히 큽니다. 0.5. 그래서 비압축성 재료고 고무 제품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당겨도 가로 변형률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가늘어지죠. 그래서 제일 큰 값이 0.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작은 값이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포화송 비를 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재료가 균질 재료여야 됩니다. 호모지니어스 재료. 균질 재료라는 거는 모든 점에서 같은 성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 모든 점에서. 뭐 재료가 이제 어떤 부분은 다른 탄성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마다 탄성 성질이 다르면 이런 포화성 비를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탄성 성질이 축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에서 같아야 된다. 그렇죠? 탄성 성질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축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모두 탄성 성질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방향으로 같은 성질을 갖는 재료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등방성 재료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반대, 모든 방향으로 같은 성질을 갖는 재료가 아닌 경우를 이방성 재료라고 합니다. 어떤 재료에서 어떤 방향에 따라 성질이 바뀌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방성 재료라고 하고요. 방향에 상관없이 동일한 성질을 갖는 경우를 등방성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역학의 기초 분야에서는 어떤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선형탄성적이고 균질하고 등방성을 가지는 재료에 대해서 국한해서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료역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체역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초적인 부분은 항상 리니어, 엘라스틱, 호모지니어스, 아이소트로픽 매터리얼을 얘기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현상은 그렇지 않은 재료들도 많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 이제 어드밴스드한 과정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고체역학에서는 이런 단순한 과정만 단순한 재료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제 1.3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3 늘 비슷한 예제죠. 나오는. 그래서 속이 이렇게 빈 관입니다. 속이 이렇게 빈 관인데 이 관을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하나 얹어 놓은 거죠. 뚜껑을 얹어 놓고 중앙에 힘을 주었을 때 이제 압축이 일어나겠죠. 그랬을 때 길이 그리고 바깥 지름, 안쪽 지름, 그리고 힘, 그 다음에 E는 뭐죠? 탄성계수 오늘 배운, 그리고 U는 뭐였죠? 포화성비. 이렇게 값이 주어졌을 때 다음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구하기 이전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치값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일단 이 안에 이 단면적을 한번 계산을 하려고 하면 단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바깥 지름의 제곱 빼기 안의 지름의 제곱을 4분의 파이로 나누면 되죠. 바깥 원의 넓이에서 안의 원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에 이 A 값이 12.37 인치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럼 단면적을 구했으면 뭘 구할 수 있죠? 단면적을 구했으면 응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단면적을 구했으면 이제 응력을 구할 수 있겠죠. 응력은 면적분의 P죠. 면적분의 P인데 여기서 이제 압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압축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고요. 그렇게 하면 면적은 아까 12.37 그리고 축방향으로 주어진 힘은 140K였으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1.32 그 사이가 축 응력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축 변형률을 구하도록 합니다. 축 변형률을 구하면 입실론은 2분의 시그마. 이건 어디서 나왔죠? 후계 법칙이죠. 후계 법칙. 오늘 배운 후계 법칙. 이거. 후계 법칙에서 나왔죠. 후계 법칙이 원래 뭐였죠? 스트레스는 변형률의 선형관계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입실론을 구하려면 시그마를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탄성계수 2는 3만이었고 그리고 축 응력은 앞에서 구한 마이너스 11.32. 이 부호를 주의를 하셔야겠죠. 만약에 여기에 부호가 없었다면 이 변형이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축 변형률은 감소하는 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압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다음 이제 앞에서 구한 요 값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들 하나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길이 변화. 그래서 길이가 어떻게 변화했냐라고 하면 길이 변화는
델타는 입실론 곱하기 L로 구할 수 있죠. 왜 그렇죠? 변형률이라는 게 원래 길이분의 변화된 길이니까요. 이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한 입실론 값 포화송비 곱하기 원래 길이 L이 되는 거고요. 근데 얘는 뭐죠? 얘는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인치로 변화하는 식입니다. 왜냐면 여기 피트로 돼 있기 때문에 피트를 인치로 바꾸기 위해 12를 곱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 길이 변화는 마이너스 0.018인치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로 변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로 변형률은 포화송비 이 식을 통해서 입실론 프라임은 마이너스 포화송비 곱하기 입실론. 그래서 포화송비는 아까 주어졌고요. 0.3으로 주어졌고 축 변형률은 또 앞에서 구했었죠. 구한 값을 계산을 해주면 가로 변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로 변형률을 알았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이 지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할 수 있겠죠? D2였고 아니 D1. 아이고. 그러면 이 변화된 증가량은 바깥 지름의 증가량은 원래 길이에 똑같습니다. 변형률을 곱하면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가로 변형률이 이 값이었고 원래 길이가 6인치였으니까 곱하면 바로 0.000679인치가 나오고요. 안찌름의 증가량도 똑같습니다. 안찌름의 증가량도 원래 안찌름의 길이에다가 가로 변형률을 곱하면 되죠. 그럼 동일하게 다음처럼 이렇게 식이 되는 거고 0.000509인치가 나옵니다. 그럼 벽 두께의 증가량은 어떻게 되나요? 벽 두께라는 건 뭐죠?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T. 이 T의 증가량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원래 T를 구하면 되죠. 일단 원래 T는 얼마예요? 원래 T는 2분의 D2 빼기 D1이 되겠죠? 그게 두께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바로 똑같이 가로 변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면 이게 0.75인치가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가로 변형률 곱하기 T를 곱하면 T의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0.00085인치다. 그래서 이게 계산이 맞았는지 한번 검산해 보려고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D2의 변화량과 D1의 변화량을 알면 바로 T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겠죠. T를 구하는 식 그대로요. 그래서 D2의 변화량 빼기 D1의 변화량의 반은 그게 바로 T의 변화량이 될 테니까. 그럼 그걸 계산해도 0.00085인치로 나와서 이 두 값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잘 계산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재료의 치수 변화가 매우 작다라는 거. 보시면 0.000085인치만큼 벽이 변형했다라는 거죠.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고체역학에서 여러분 저희가 배우는 것들은 변형이 아주 작게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변화들을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